자, 이게 담보물건 하면서 저번 주에 담보물건이나 모단한 거 하고, 다음에 담보물건은 담보물건만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 그걸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상대의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오늘 담보물건 강론입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지 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유치권이 뭐냐 말입니다. 유치권은 뭔지 좀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치권이 예컨대 A가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줬다. 근데 친구가 자동차를 모자가 고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기는 겁니다. 수리를 맡기는 계약이 사실상 도급계약입니다. 그러면 수리가 되면 당연히 값은 수리비를 줄 채무가 있죠. 당연히 어른 수리비 받을 채권, 수리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이 수리비도 주지 않으면서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동차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럼 이 어른 이 자동차를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인정됩니다. 이때는 이 어른 갑에게 자동차 인도 거절할 권리, 유치권이 생기는 겁니다. 유치권이란 물건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이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자동차 맡길 때 내가 자동차를 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유치권을 인정한다고 약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인정되느냐? 이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을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약정이 아니고 법정 담보물건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설정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하지 설정자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돈을 1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를 상대로 내가 만일 돈을 주지 않으면 내 아파트에 당신에게 유치권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당사자 특약으로 유치권 성립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처음이 안 된다는 말은 그럼 변적이 됐을 때 돈을 못 갚아줬을 때는 이 건물에 당신에게 유치권 주겠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금 내가 말을 했잖아. 유치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그 앞에 말을 잘 들으라고. 그거 말하잖아. 안 된다고. 내가 방금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제 한 것도 아니고 3, 4초 전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조금만 이렇게 바꿔보면 뭐라고?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런 거 없다니까. 아무리 당사자 특약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출 때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거는 187조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물건인데 이것도 물건이니까 공시해야 되겠죠. 그 공시가 뭐냐? 점유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도 되고 유치권이라는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존속 요건도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즉시 소멸합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이 유치권은 점유물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 유치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이 자동차는 채무자 소유권 아니다? 그럼 시험에 유치목적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누구 소유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따라서 이 을은 요 유치권을 채무자 갑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 A에게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수리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의를 볼 것 같으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법조문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되어 있죠. 이 말은 여기 지금 유치권은 자동차죠. 자동차는 동산이죠.
결국 유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모두 다 됩니다.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모두 됩니다. 이걸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변제기가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라고? 유치권입니다. 자,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당사자 약정에서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라고? 유치권 성립 요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느냐?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련성이라는 건데, 예컨대 지금 자동차가 1,500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수리비가 80만 원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수리비를 줬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안 돌려주는 겁니다. 아니 왜 안 주느냐 하니까 당신이 작년에 나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지 않느냐. 실제로 빌려갔어요. 그럼 이 을은 지금 100만 원 뭘 갖고 있다? 채권이 있다는 거죠. 이 1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나는 자동차 못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을은 갑에게 채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럴 때 채무자 물건을 지금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즉 채권이 있으면 채무자 부동산, 동산 무조건 유치할 수 있냐? 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요건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채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채권과 내가 유치하고자 하는 유치 목적물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돼요. 유치 목적물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 밀접한 관련을 한문으로 말하면 결련관계가 있어야 된다.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결련성은 고두례를 말합니다. 떼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저번 주에 지역권은 오로지 뭘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죠? 오로지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한다. 부정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치 목적물과, 그러니까 채권과 유치 목적물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 유치권이 인정되는데 도대체 어떨 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냐? 즉 어떨 때 결련성이 있다고 보느냐 하면 그 채권이 어디에서 발생돼야 되냐면 유치 목적물에서 발생돼야 돼요. 채권 자체가 어디에서 발생돼야 된다? 얘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그 목적물에서 채권이 발생될 때 그럴 때 뭐가 인정된다고? 결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 그럴 때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채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에 자동차 수리했을 때 발생되는 수리비. 수리비는 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으니까 그 자동차에서 발생된 채권 맞죠?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그럼 이 100만 원 이 자동차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목적물에서 발생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에서 인정되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 공사비는 그 목적물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신축하고 나서 입주도 하지 않고 썰렁하게 비어 있으면서 입구에 흰 백지로 유치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100% 뭘 못 받아서 그렇다? 공사비 못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건물이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하는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인정되는 게 유치권입니다.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오는 게 비용입니다. 비용이란 필요비, 유익비를 말하는데 필요비는 그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시킨 데 들어가니까 목적물에서 발생된 거고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킨 데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목적물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것을 지상권부터 계속 비용이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계약법, 임대차까지 비용이란 말이 나오는데 비용상환청권이란 말이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뭐라고? 유치권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유치권 됩니다. 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을은 지금 수리비라는 자기 채무를 다 이행했죠. 근데 갑은 지금 수리비를 줄 채무를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는 것은 을에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되는 게 유치권인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용도 마찬가지죠. 필요비, 육비 투입해서 그 목적물의 가치를 유지시켜줬는데
비용도 주지 않고 자기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비용 상환청권 나오면 인정되는 게 유치권 그렇게 말합니다. 있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운송비가 있습니다. 택배비 본인 부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택배비 안 주면 물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운송 대금이 그 목적물에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뭐 자주 나오고 하는 것 중에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안 주는 겁니다.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럼 보증금 줄 때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문제입니다. 보증금 줄 때까지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느냐? 보증금은 이 건물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입니다. 예? 예?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놓은 게 본리금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인데 우리가 안 배워서 그렇죠. 요 임차권이 채권입니다. 이게 채권이 아니고 이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그 임차권의 목적물이 이 건물이지 이 보증금이 건물에서 발생된 게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건물 사용하기 전에 뭘 줍니까? 보증금 줍니다. 그럼 그 보증금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이런 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증금에 유치권이 인정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증금에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럴 때만 인정해줍니다. 아무렇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외에 뭐 채권이 변제기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도래 안 하는데 변제하라 할 수는 없겠죠. 다음에 이거는 점유물건성이니까 반드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해야 됩니다.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묻지 않습니다. 원칙은 점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해야 됩니다. 만일 점유 자체가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 을이 내 자동차를 훔쳐갔어요. 나는 자동차를 뭐 했다? 절취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나중에 돌려줄 때 수리비 안 주면 나는 자동차 못 돌려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몽둥이 들고 가면 됩니다. 지금 이 을이 지금 점유했지만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유치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만일 이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남의 물건 훔쳐서 다 수리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과다계상하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안 됩니다. 반드시 뭐든다? 적법한 점유일 때만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불법이란 반드시 절취하거나 강취하는 거, 때리고 가는 것만 아니고 점유할 근원이 없이 이 말입니다. 점유할 근원 없이 점유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갑과 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필요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드디어 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갑이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뭘 주장하면 됩니까? 유치권 주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비용은 그 목적물에서 발생됐으니까 유치권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되고 보증금 다 반환했습니다. 그럼 어른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고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뭐가 발생되느냐? 비용이 발생됐어요. 이 비용에 관해서는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니까 이 경우 지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으면 어른 점유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유할 권한은 없이 점유하니까 이게 뭐라고? 위법한 점유입니다. 적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비용에 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 거는 된다 그랬죠? 뒤에 거 안 되는 이유가 위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는 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유할 권한이 없이 점유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책 223페이지 4번을 보니까 세 번째 줄 예컨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거기 보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도 그 상환증권에 관하여는 유치권이 생기지 않는다. 왜 안 된다고? 적법한 점유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점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유치권. 다음에 유치권은 방금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지금 당사자 약칭이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됩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술이 맡길 때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 배제특약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배제특약하면 유치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이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배제특약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 약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하면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배제특약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성립하기 위해서는 배제특약이 없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 간 배제특약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주 나왔습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배제특약 할 수 있게 없게 있다. 이게 유치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은 문제, 나중에 보면 될 것이고, 별로 유치권이 잘 성립되는 게 아니니까 판례에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은 이 성립요건입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 내지 두 문항은 이 성립요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방금 말하자면 보증금 반환청권의 유치권이 되느냐, 권리금이 되느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보증금, 권리금 같은 건 된다 안 된다? 그 나중에 안 되는 거 이렇게 쭉 외우면 됩니다. 이게 유치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치권은 뭐 별 문제가 없고, 오늘 중요한 거는 역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 새로운 제도 두 개를 참 해야 되겠죠. 223페이지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나와 있죠. 유치권이 갖고 있는 효력 중에서 가장 큰 효력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계속 말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즉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거절권이 있다. 다음에 유치권자도 돈 안 주면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경매는 나중에 보면 환가를 위한 경매,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경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변제 충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만일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환가 절차를 거친다. 경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매 비용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법원에서 경매할 때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기들이 비용 공제합니다. 그 공제한 비용을 그게 경매할 때 보면 왜 최고가 낙찰자 신고하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법관은 아닙니다. 집행관이라고 옛날 집달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사람의 용역을 준다고 보면 돼요. 그냥 한 건 할 때마다 뭐라고? 반수수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강제 집행할 때 집행관 오죠? 사람 물건 들어낸다니 그것도 여러분 공문이 아니고 집행관이라서 그 사람도 한 건당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법관이 나가서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월급을 누가 줘야 된다고? 수수료에서 챙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강제 집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많은 겁니다. 비록 촬영에 나가지만 누가 이런 거 집행하려고 세입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강제 집행해서 성수해서 드러내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관 올 때 옛날에는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대부분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서 뭐라고? 그 사람을 현장까지 데려온다니까. 거기서 옛날에는 뭐라고? 봉투를 건네줬다니까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성심성의껏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고 그게. 하여튼 그런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네. 자,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은 나중에 경매되면 경락대금이 다운된다 말 것 같아요. 이 말은 이 을에게 배당될 금액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매는 세금 포탈이라는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매 목적물은 일반적으로 봐서 들어가 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나중에 보면 경매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일반 매매와 같이 경매에서는 하자담보책은 물을 수가 없어요. 물건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무조건 경락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성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라고 일반 시세보다 떨어지는 거죠. 특히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가보지 않고 사기 때문에 완전히 뭐라고 진짜 박설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 단독주택인데 위에 지하가 있었어요. 단독주택 같은 건 내가 경락받기 위해서 문 두드리면서 좀 봅시다 그러면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열어줍니다 그거. 결국은 뭐라고 아파트는 비슷비슷하니까 도면 보고 옆집 보면 볼 수 있는데 단독주택은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다니까. 경락받고 지하 딱 문 열으니까 지하 반 정도 물이 차 있어요. 그러게 된다니까.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만약 내가 일반 매매했으면 그 집 봤을 거 아닙니까? 문 찼으면 내가 안 사거나 무슨 수리해서 샀겠지. 그런 걸 다 경매할 때는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그 경매할 때는 특히 단독주택 이런 거는 단독으로 된 거 이런 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연립주택을 산다. 연립주택 1, 2, 3층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옥상에 올라가 봐야 돼요.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 페인트가 너무 많이 칠해져 있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방수 페인트가 너무 많이 칠해져 있다는 뭔가 뭐라고? 물이 샌다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 층, 위에 층 같은 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럼 2층 사면 괜찮으냐? 이게 물이 어느 쪽으로 셀지 잘 몰라. 2층이라고 반드시 안전하다고 볼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걸 들어가 보면 좋은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식이 안 열어주는데 어떡할 거냐? 그럼 영장 받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열어주는데. 그 주거 안에는 여러분 영장이 있거나 본인의 뭐라고 허락이 없으면 이때 안 됩니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그래서 그냥 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또 반드시 3층이 좋다는 보장은 없기는 없어요. 연립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이 편하기 위해서 연립주택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애들 다 보내고 나서. 그럼 3층까지 4층까지 올라가는 건 싫어합니다. 그냥 1층이 뭐라고? 편하다는 사람도 많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헐값으로 넘기기 위해서는 1층도 괜찮아요. 이게 지금 실무 이야기입니다. 그 경락 받을 때는. 그래서 이 경우 경매를 해서 그 경락대금으로 만일 나중에 환가를 해서 그 돈을 받는다. 상계 처리하더라도 경매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운된다. 유치 목적물이 다운되고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니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런 환가 절차를 거치지 말고 이 자동차를 바로 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무슨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겁니까? 이런 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치 목적물을 바로 내 변제에 충당한다. 마치 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것 같아요. 대물 변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대물 변제는 나중에 그냥 물건 자체를 주는 거는 거기서는 요 유치 목적물인 자동차를 내 변제, 환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럼 가부 입장에서는 자동차 소유권 날아가는 거죠. 함부로 하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청구하느냐? 간이 변제 충당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뭘 받는다?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고 예컨대 내 자동차 수리비가 400 나왔다. 자동차 가격이 500이다. 그럼 법원에서는 좋다. 갑은 이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변제한 것을 하라. 대신 100만 원은 누가 주라? 갑에게 지급하라. 그럼 자동차 소유권 누가 가져간다? 그럼 변제돼서 안 돼서? 된 겁니다. 무슨 절차 안 거치고 경매 절차 안 거치고 바로 이 물건으로 변제 충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동차 날아가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당신이 돈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간이변제 충당할 것이라고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법원에 청구해서 감정평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간이변제 충당인데 이건 어디에만 있는 것이냐? 유치권에만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 미리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이변제 충당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보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지금 점유하는데 지 물건입니까? 다른 사람 물건입니까? 자기 물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물건처럼 물건을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24페이지를 보면 2번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뭐가 되냐면 선관 의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거기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이걸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선관주의 의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행위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통의 주의 정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린애를 유치원에 지금 애를 지금 오전에 맡깁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치원에 애를 맡기면 유치원 부모들은 이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내 애를 볼 것이라는 보통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선관주의입니다. 내가 만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 그럼 우리 일반 의뢰인들이 생각할 때 변호사들은 이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정도의 노력으로서 내 산물을 처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정도, 그걸 선관주의. 대기업 과장이면 우리가 대기업 과장에게 무슨 의뢰를 했을 때 대기업 과장 정도면 내 일을 이 정도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선관주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직업 정도에 비춰 볼 때 보통 요구되는 주의 정도를 선관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물건처럼 뭐 해서는 안 된다? 점유해서는 안 되고 자기 물건처럼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선관주의 의무라는 게 가끔 나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 없이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성락 없이 유치 목적물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리센터에서 자동차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 남한테 대여해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런 거 남한테 담보로 제공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유치권 나오면 항상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옵니다. 거의 문장에 항상 나오는 게 입니다. 채무자의 성락 없이 사용되어 담보로 하지 말라. 단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존한 것, 유치물을 보존한 것 자체는 소유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위반해서 사용 등을 했다. 그럼 즉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신축되거나 완성되고 나서 유치권 행사할 때 사람이 없고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자 자체도 그 목적물을 사용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이 완전히 뭐라고? 그 허허벌판하고 납듯이 횡하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그걸 사용하라고 허락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자, 이게 유치권자가 갖고 있는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선관주의의무. 자, 유치권자는 자기 물건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건을 점유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주 보는 저당권입니다. 흔히 말할 때 담보물건의 왕이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물건 중에서 최고가 뭐라고?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쪽 보면 356조가 법조문이 나오는데 그 법조문 중에서 무슨 글씨 때문에 담보물건의 왕이라고 그럴까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이 있을까요? 첫 번째 줄이 있을까요? 우선 변제? 땡.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물건의 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은 지금 개인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생산수단이 지금 뭡니까? 택시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본자를 해서 나는 그걸 수익을 챙기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센터에 수리를 맡깁니다. 그럼 지금 뭘 주장합니까? 유치권이죠. 그럼 채권자가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유치권자가 내 자동차를 돌려줍니까? 지가 점유합니까? 점유하죠. 이 말은 이 값은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서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변제줄 수단인 자본자가 채권자 수익량이 가버린다니까. 그럼 나는 그 물건의 교환 가치는 물론이고 사용 가치도 내가 취득을 못합니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종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준대. 그 벌 수단 자체가 뭐라고? 없어진다니까. 자동차가 2천만 원 나오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도 100만 원 안 주면 자동차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 그러면 값이 굉장히 불리하다니까. 갚을 길이 점점 뭐라고? 없어진다니까. 질권도 마찬가지. 질권이 제가 전당포라 그랬죠. 그럼 내가 지금 재봉틀을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융자를 받습니다. 나는 이 재봉틀을 가지고 이게 생산수단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하고 변제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채권자 수정이 가버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종의 고통을 당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채무자가 채무에서 벗어날 길이 점점 뭐라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치권, 질권 다른 담보물권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은 틀려요. 갑이 지금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공장을 운영하는 이제 운전 자금이 필요하다. 한 20억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어디로 가느냐? 은행에 가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지만 공장을 저당권자가 점유합니까? 설정자가 점유합니까? 이 말은 채무자가 계속 점유합니다. 점유한다는 말은 그 공장의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설정자가 하잖아요. 채무자가 한다니까. 그럼 이 경우 갑의 입장에서는 내 공장의 저당권 설정한 후와 전과 사이에 무슨 차이가 없어. 내가 공장을 열심히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내가 전부 다 챙기는 것 아닙니까? 맞죠? 전후에 관계가 없다니까. 오히려 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20억이라는 운전자금이 나한테 생긴 것 아닙니까? 나한테 불리한 게 없다니까. 결국은 이 공장이 갖고 있는 사용가치는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다고? 채무자가 그대로 사용가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불리하냐? 이 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크게 보면 자본가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융자본이에요. 자본가에서 사업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더라도 사업 잘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돈이라는 게 가만 갖고 있으면 알을 깝니까? 돈은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없어요. 근데 이 공장을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려주면 거기에 따라 뭘 나오는 겁니까? 수익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 어른 입장에서는 공장을 사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투자함으로써 나는 거기에 따른 돈 가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는 것보다 유리하죠. 그리고 만일 유사시 변제기일날 변제해주지 않으면 이 어른 공장을 무슨 신청한다? 경매합니다. 그러면 경락대금 나오죠. 그 경락대금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는 처분가치 아닙니까? 교환가치죠. 요걸 이 저당권자가 백타적으로 지배합니다. 중점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은 자기 변제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원금도 확보되니까 불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투자자 어른 입장에서 불리한 게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교환 가치는 누가 지배한다? 저당권자가 지배합니다. 그럼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인데 다른 담보 물건은 사용 가치, 교환 가치를 다 가져가는 데 반해서 여기는 둘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 가치는 그대로 채무자 수중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지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경제적 약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당권에는 특별히 저당권자나 설정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 힘이 뭐라고 본다? 대등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당권은 그렇습니다. 이게 담보물건의 왕이라는 것.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분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에게 유리하니까 이게 담보물건의 왕이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경제관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돈이라는 게 굉장히 늦게 나타났죠. 조선 중기 이후에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고대사 이런 걸 보면 로마 시대에도 금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도 금화가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찍부터 뭐가 발전됐다는 겁니까?
돈이라는 게 있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남과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환이 되죠. 그래서 원래 로마는 농업국가가 아니고 상업국가입니다. 그렇게 돈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은 산업혁명 전에도 돈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 돈을 가지고 유통을 했다니까. 그때 금하는 것은 진짜 금의 가치가 있을게 없을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를 보면 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금본위 제도입니다. 그만큼 금 가치가 있을 때만큼 찍어낸다니까.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되고 금이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빨려버리니까. 금본위제에서 탈퇴돼가 이제는 뭐라고? 종이에 돈을 찍어서 그 종이가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없는데 국가에서 뭐라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화폐 가치를 인정해서 돈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데가 오래 안 됩니다, 여러분. 300년 전부터 안 그렇다니까. 300년 전에 무슨 돈을 찍어낼 때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찍어내겠습니까? 그때는 다 뭐라고? 금본위 제도였다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데는 금이 그만큼 인구가 많으니까 안 되니까 은본위, 은을 다 유통을 했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그 중국 영화 한 번씩 보면 은도 나오고 그랬잖아. 막 은 개짝 넣고 그 은이라니까 그게. 그게 현금이라니까요, 현금. 그걸 가지고 사고 판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볼 때 한 번씩 좀 보고, 그 영화도 좀 보고 해봐. 그 왜 이렇게 물어보겠냐고. 가짜일 것 같으니까. 진짜 같으면 물으면 이게 훅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특히, 산업혁명 뒤에 일어난 그 제국주의 시대는 금본위제가 될 수 있는 게 미국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남미 거기에 보면 아직 문명을 엄청나게 파괴하면서 제일 많이 가진 게 페루인데 뭘 가져왔다? 금을 가져왔어요. 그 금량이 전 유럽을 금본위제로 만들 정도의 금을 가져갔어요. 엄청난 금을 가져간 거죠. 그 인구가 3분의 1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본토에 있는 거는. 그렇게 금을 가져가서 전부 다 금본위제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그게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 물자는 유럽은 전부 다 전쟁이 2차 대전, 1차 대전에 전쟁이 끝나버리는데 폐허가 됐는데 그 전쟁 물자를 다 누구한테 사왔게? 미국한테 사왔잖아요. 미국에. 그럼 공짜로 주겠습니까? 미국한테 샀지. 그 옷같이 시장에서 모든 걸 다 산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외상으로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전쟁 되고 나서 폐허되는데 이걸 일으키려고 때는 자재가 또 어디서 사야 된다고? 그래서 한 2, 30년 만에 미국이 뭐라고? 완전히 유럽을 정도로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돈이 다 빨리 가버린다니까. 전쟁이 나면 뭡니까? 전쟁 물자라는 게 뭐라고?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 철강 같은 것도 다 폐허되고 나서 집 지을 때도 철강 필요한 게 다 폐허가 됐는데 철강 남들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걸 어디서 가져온다고? 미국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야간 보십시오. 돈이라는 게 있는데 돈이라는 게 유통이 되면 금화가 만약 일반인이 갖고 있으면 이거 불안하네. 이건 갖고 있으면 일반인이 금화 가지기도 힘들지만 민중이 갖고 있어봤자 뭐라고? 칼침 맞게 딱 좋다니까. 그만큼 좋기는 뭐라고 보관이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근데 뭐가 딱 생겼냐면 은행이 딱 생긴 거예요. 이것보다 좋은 제도는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맡기면? 은행에 맡기면 그 사람이 보관해 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뭐 할 수 있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도 고마운데 에라 이 은행은 주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돈을 맡기주네 이 알을 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던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은 돈을 다 어디에 집어넣는다? 그 위험성이 없던 집에서 안 갖고 장독대에서 안 갖고 있고 은행에 집어넣는다니까. 그러니까 발행된 돈은 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은행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뭐라고?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규모 투자할 때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여기서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17반 뭐라고? 여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그럼 은행은 그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렇게 챙기게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대규모 자본이 나오고 그러니까 산업 자본이 이제 대규모 사업이 성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공급 과잉되는 거죠. 간의 수급에서 뭐라고?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팔 데가 남고 팔 데가 없으니까 뭐라고? 그 팔기 위해서 제국주의가 나타나서 침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품 팔고. 그럼 원료도 필요하겠죠. 원료를 공급지와 상품을 팔기 위한 공급지로 뭐라고?
외국에 침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이게 대규모 발전이 그런 겁니다. 요걸 딱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뭐라고? 저당권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 왕이니까 일찍부터 발전이 됐겠죠. 그럼 첫 번째,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저당권은 물건인데 내가 물건이 있다는 걸 외부에서 인식해야 되니까 반드시 등기 등록되는 것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그럼 이 저당권자도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물건적 청구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 물건적 청구, 물건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할 수 있는 금이 물건적 청구권 아닙니까? 점유권도 있어 없어요? 했잖아.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저당권도 물건이니까 물건적 청구권이 있지만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뭐가 없느냐?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안 하니까.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을 나에게 달라 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만 있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뭘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시효취득이란 20년간 표현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 하는데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저당권은 시효취득이 돼야 안 돼? 나는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저당권을 시효취득했다. 이런 말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게 원래 답으로 나왔잖아요. 원래 답으로 나왔다니까. 다음 중 시효취득이 되지 않는 권리는 저당권. 이게 3번 나왔다니까. 어떻게 저당권이 시효취득이 되느냐고. 안 되지. 목적물을 점유를 하지 않는데.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비용사환 청구권이 없어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과실수익권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다 공부는 하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라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권은 유치권이 아니고 저당권은 이 저당권은 일찍부터 발전이 돼서 지금은 다시 발전을 건대해서 건대에 들어와서는 발전된 저당권 제도가 생깁니다. 이 근대적 저당권 제도로 해서 아주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저당권, 우리가 배우는 공부는 저당권은 원시적 저당에 가깝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발전된 저당권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당권 제도는 엄청나게 발전돼서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발전된 저당권 제도를 근대적 저당권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대표적인 게 내 아파트에 내 스스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소유자 저당이라 안 돼요. 내 아파트에 내가 저당권 설정하면 누구한테 돈 달라고 그래야 됩니까? 근데 독일 같은 거는 가능해요. 자기 아파트에 자기가 저당권 설정합니다. 왜 설정하느냐? 그 설정하고 나서 그걸 문방구에서 증권 같은 걸 팝니다. 그래서 증권 써가지고 바로 은행에 가면 내가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은행에 가면 국채 할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채 할인한다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음수표를 받았을 때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내가 일을 하고 어음 3개월짜리를 받았다. 그럼 3개월 뒤가 되면 나는 현금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다리기 싫으면 그걸 사채업자에 간다니까. 사채업자 가서 그만큼 3개월 동안 이자율을 뭐라고? 까고 돈을 먼저 받는다고. 그 사채업자가 대표적인 누구게? 명동 사채업자가 아니고 은행이 우리가 상법에서 보면 사채업자는 은행이에요. 은행이 대부분 그런 걸 할인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은행은 그런데 안전한 걸 하는데 삼성건설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까? 안 합니까? 삼성건설에서 받은 엄은 위험하겠죠. 그럼 은행에서는 그런 걸 잘 취급 안 합니다. 그런 건 어디 간다고? 명동 사채업자한테 가면 많은 할인율을 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뭐라고? 뚝 떼버리고 뭐라고? 그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뒤에 그 사채를 누가 가져간다고? 그 사람이 가서 돈 받아가는 거죠. 그게 사채업자라 합니까? 건전한 거는 회사채, 국채 이런 건 건전한 거는 다 어디 가면 된다고? 은행 가면 하나 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내 집에 내가 아파트 저당권 설정하고 은행 가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만일 토지가 많더라도 지금은 대출이 잘 돼서 옛날에는 내 부동산을 갖더라도 대출이 안 됐어요. 부동산 답본 대출이 안 되니까 부동산은 많지만 거지란 말이 있어요. 거기서 그 부동산 거지 아닙니까? 부동산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 돈이 왜 회전이 안 되니까.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동산 자체가 바로 뭐라고? 현금이 됩니다. 바로 할인이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곧 현금과 같아요. 이렇게 유통을 시켜줍니다. 소유자 저당도 인정해주고 유통 증권화도 인정해주고 순위도 확정시켜주고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이게 오랜 동안 발전됐으니까 이런 저당권 제도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는 누가 하느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겠는데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채권자가 저당권자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사람,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갑인데 저당권은 갑이 아닌 다른 사람 부동산에도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제3자를 뭐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물상보증인이다 그럽니다. 형님이 은행에서 지금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형님이 담보가 없어. 그럼 내 아파트에 대신 저당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형님이 채무자고 내 아파트에 뭐가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그게 담보 설정하는 거. 물건으로 보증 쓴다. 물상보증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자는 채권자지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에 한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립 1번을 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되어 있죠. 그래서 2번 설정자를 보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저당권 설정할 때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채무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최악의 경우 이 물상보증인은 뭐만 날리면 되느냐면 고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만 날리면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은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보증인 제도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재산도 다 날아가지만 물상보증인은 그 물건만 담보 책임집니다. 그 물건으로만 담보 책임집니다. 물상보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저당권 설정의 객체되는데 저당권은 등기 등록되는 것이니까 부동산이 되겠죠. 근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플러스 지상권,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혼동할 때 지상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보면 물건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물건의 객체는 물건도 되고 권리 위에도 물건의 객체가 설정됩니다. 그게 저당권 아닙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는 자동차 저당법이라는 다른 법에 의한 것이고 우리 민법의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상 부동산, 동산 모두를 객체로 하는 것 그랬을 때 저당권 쓰면 틀립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저당권의 객체는 동산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법률에서 인정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정을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죠.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